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상속과 세금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상속이 개시가 되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당황할 일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억수로 세무사 전병옥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분 상속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재산 상속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전 상속, 사망 상속. 생전 상속은 상속이 아니죠.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사망 상속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정 산속으로 되어 있네요. 상속인데 오타가 좀 났습니다. 그리고 유언 상속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독 상속도 가능하고 공동 상속도 가능합니다. 단독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상속인들끼리 협의에 의해서 한 사람한테 상속 재산을 승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공동 상속이 맞습니다. 근데 단독 상속은 한 사람에게 상속 재산을 승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강제 상속, 임의 상속. 강제 상속이죠. 임의 상속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이 일어났을 때 그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상속인들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6번째 균분 상속, 불균등 상속이 있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균분 상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균등 상속은 상속인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불균등하게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인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속 능력이 있는 존재, 그래서 자연인을 이야기합니다.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태아도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에게도 태어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속 순위를 보시면요. 상속은 원칙적으로 직계 비속이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이 없을 때에는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는 이제 형제 자매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배우자가 있는데요. 배우자는 우리 상속세법에서 뭐라고 명시를 하고 있냐면 배우자, 혈족이 아닌 상속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은 혈연에 의해서 상속순위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별도로 혈족이 아닌 상속인. 그래서 직계 비속이 상속을 받을 때에는 배우자는 그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이 없을 때에는 직계 존속으로 갑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어머니나 모친, 아버지 이런 분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거죠. 이랬을 때 그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즉 배우자는 단독적으로 그 상속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의미를 뒤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속인이 특별 연고자입니다. 즉 뭐냐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 의한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특별 연고자가 상속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상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녀입니다. 자녀. 자,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가 있다고 했을 때 배우자가 만약에 상속이 개시가 됐다. 즉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 자녀가 없다고 하면, 이 자녀가 없을 때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와 같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가 만약에 사망을 나중에 늦게 했다고 했을 때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있을 때에는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대습상속에 의해서 그 손자가, 배우자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손자가 대습상속에 의해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즉, 배우자의 부모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가 살아있거나 또는 자녀가 있어야지만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유고가 됐을 때 그 재산이 부모나 또는 그 형제 자매에게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자녀가 없을 때에는 그 배우자의 재산이 그 배우자의 부모나 그 형제에게 간다는 거죠. 물론 본인은 공동 상속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배우자의 재산이 그 부모와 형제한테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있을 때에는 배우자가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배우자의 재산이 자녀와 본인에게로 상속 재산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자가 없을 때에 배우자 부모가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 배우자 부모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을 때에는 배우자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 부모의 재산,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부모의 재산을 그 자녀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상속 재산을 배분받는 데 있어서 자녀가 그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부가 있다고 하면은 이 상속에 있어서만큼은 자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반드시 한 명 이상 낳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민법에서는 법정 상속 지분을 정해 놓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라고 했을 때 직계 비속은 1의 가중치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5, 즉 자녀보다는 50%의 가중치를 더 주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둘이라고 하면은 1.5 해서 합하면은 3.5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3.5분의 1.5가 배우자의 상속 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계 비속이 없다, 자녀가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직계 존속과 그 남아있는 배우자가 상속을 가져가는데 이때도 역시 직계 존속은 1의 가중치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1.5의 가중치를 더 준다는 것이죠. 50%의 그 가중치를 더 준다. 민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류분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류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최소한 재산 상속이 되게 하는 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유류분이 생기느냐 하면은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실 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인데 그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모두 증여를 했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그 나머지 다른 그 자녀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그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재산을 상속이 되게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한 자녀한테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를 다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유류분 청구를 통해 가지고 그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계 귀속과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의 상속재산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직계 귀속은 1의 가중치를 가져갔죠. 그리고 배우자는 1.5의 가중치를 가져갔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했을 때에는 1에 대해서 2분의 1, 즉 50%, 0.5의 유류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역시 1인데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 0.3333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죠. 즉 상속기 개시게 된 이후에 10년 안에 유류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가 돼서 상속재산이 다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됐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지만이 이 유류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10년 그리고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속세 계산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이 있고 여기에 간주 상속재산을 더하고 그 다음에 추정 상속재산을 더합니다. 뒤에서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계산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상속재산에 간주 상속재산과 추정 상속재산을 더해서 총 상속재산가액이 되고 여기서 비과세 상속재산 그리고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을 빼면은 과세 대상 상속재산이 되고 여기에 공과금, 장례비, 그 다음에 채무, 즉 돌아가신 분이 채무를 남겨줬을 때는 그 채무를 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속 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즉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계산이 되고요. 여기에 상속공제 그리고 감정평가, 즉 재산을 평가를 감정평가로 했을 때에는 그 수수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서 상속세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세대생략 할증세, 우리 증여세에서도 봤었죠. 즉 대습상속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화재 등 징수유예금액 그리고 세액공제를 빼게 되면은 신고납부세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보시면 상속세 계산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 내용은 엄청나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세 납세 의무자. 지난 시간에 납세 의무자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이익이 있거나 재산의 증가가 있거나 한 그 재산이 증가한 사람이 즉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상속재산을 받은 자가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자, 우리 연대납세 의무, 증여세에서도 연대납세 의무가 있었죠. 증여세에서는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안 냈을 때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상속세에서도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데 상속세는 그 피상속인이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몫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안 냈다 그러면은 나머지 다른 사람이 상속세를 연대납세 의무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다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대납세 의무에 의해서 만약에 다른 상속인이 A라는 상속인의 그 세금을 대신 납부를 해줬다고 하면은 이 대신 납부한 세금이 증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떨까요? 증여가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증여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법에 연대 납세 의무라는 그 의무에 의해서 상속세를 연대 납세 의무 대신 납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그 상속인에게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을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국내에 있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어떨까요? 비거주자라면 당연히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해당이 됩니다. 국외에 있는 재산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상속재산은 국내외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 해당이 된다. 그리고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상속재산도 역시 증여재산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간주상속재산인데요. 간주상속재산은 여기 보시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발생하는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돌아가시는 시점에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주상속재산은 돌아가신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이후에 그 돌아가신 분에 의해 가지고 사망이라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받게 되면 그 재산도 상속재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신탁재산, 즉 사망을 전제로 해서 신탁이 귀속이 되는 그러한 신탁재산이 해당이 되겠죠. 당연히 피상속인이 위탁자가 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은 당연히 퇴직이 되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퇴직금, 그 다음에 퇴직수당, 그리고 공로금, 이러한 부분들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금에서도 계약자가, 즉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피상속인이 되어야지. 피상속인.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사실 추정상속재산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상속 개시 전에 처분을 한다거나 또는 상속 개시 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 처분 대금 또는 대출을 받은 그 채무 금액이 어디에 갔는지 불분명할 때, 그때 그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넣어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재산, 즉 1년 이내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처분한 금액이 2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2년 이내에 5억에 해당하는 그러한 재산을 처분했다고 하면은 그 처분 재산의 그 처분 금액이 확인을 해봤는데 그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될 때 용도 불명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상속 재산으로 추정해서 가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금액에
20%한 금액과 2억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빼서 용도 불명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서 추정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재산 종류별로는 예금, 부동산 이렇게 재산이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 개시 전에 부담한 채무, 즉 상속 개시 전에 1년 이내에 3억의 부채를 발생을 시켰는데 그 부채가 어디로 갔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될 때 그 3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용도불명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상속재산에 포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그럴 경우에 이런 어떤 그 재산을 먼저 처분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나누어 갖는다거나 또는 상속 개시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상속인의 그 재산을 담보로 해서 채무를 많이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 재산을 은닉하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 추정 상속재산 규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비과세 및 가세가의 불산임액인데요. 국가로부터 받은 유증금액, 즉 뭐냐면 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국가로부터 어떤 그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런 그 공로를 인정해서 포상금을 지급받았다든가 하는 경우죠. 그리고 문화재, 즉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문화재가 있다거나 또는 금양, 임야, 묘토, 그리고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과세가의 불산입으로 해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피상속인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과금과 장례비 그리고 채무, 당연히 채무는 확인되는 채무, 은행 채무 그리고 뭐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이러한 확인된 채무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즉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 증여한 재산은 그 증여 당시 그 평가한 증여세 신고한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넣어서 다시 한번 상속세를 계산을 한다. 즉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세를 내야 될 재산을 미리 상속인들한테 증여를 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이 10년 이내 그 증여 재산을 합산하지 않으면은 미리 증여를 한 그런 어떤 상속세와 미리 증여를 안 한 상속세와 계산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넣어서 상속세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한다. 물론 증여세는 기납부 증여세액공제를 통해 가지고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과세는 방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상속인 외의자한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이 증여재산가액에 가산을 한다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상속인의 범위에서 상속인은 누가 상속인이었습니까? 직계 비속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증여재산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자한테도 증여를 했을 수가 있죠.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손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도 그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손자한테 증여를 했다 그러면 그 상속재산도 그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넣어서 상속세를 과세한다. 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손자나 손녀 상속인 이외이자한테 즉 뭐 다른 어떤 형제나 이런 그 돌아가신 분의 형제 이런 분들한테 증여한 부분들도 다 상속재산에 넣어서 상속세를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전에 뭐 친인척이나 직계비 상속인들한테 그 재산을 분여한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은 다시 상속 재산에 넣어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요한 상속 공제인데요. 일단 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2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2억을. 그리고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19세가 될 때까지 1,000만 원씩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즉 예를 들면은 자녀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 했을 때에는 5천만 원 플러스해서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10세다. 10살이면은 19세까지 1년에 1,000만 원씩 가산을 하기 때문에 5천만 원 플러스 19세까지는 9년이 남았죠. 그러면 9천만 원을 더해서 이 상속인은,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얼마를 공제받냐면 5천만 원에 9천만 원이니까 1억 4천만 원을 공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연로자, 즉 상속인 중에 연로자가 있을 때에는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기대 수명까지 연 1,000만 원을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괄공제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이 자녀 중에 미성년자나 또는 연로자가 있거나 장애자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자녀공제에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공제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해서 일괄공제 5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인 경우 1인당 5천만 원씩 1억에 기초공제를 합하면 3억이 공제가 됩니다. 근데 3억은 5억보다 작은 금액이죠. 그래서 5억을 선택했을 때에는 3억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공제 5억을 공제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녀가 3명인 사람은 1억 5천이 공제가 되겠죠? 5천이 3명이니까. 그러면 기초공제와 1억 5천 하면은 3억 5천이 되고, 자녀가 2명이면은 2억에서 3억이고, 즉 자녀가 많으면은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죠. 근데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고 자녀가 적으면 공제되는 금액이 작다. 그러면 뭔가 자녀에 의해서 상속재산의 크기가 달라지게, 6명이면 5, 6, 30에서 3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 6명까지는 1명이 됐든 6명이 됐든 같이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세법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배우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5억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해서 최대한 30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이 100억이다 하면은 자녀가 예를 들어서 1명이다. 그러면은 자녀가 1이고 배우자가 1.5. 민법상 상속 지분이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100억에 대해서 자녀는 1이고 배우자는 1.5. 둘이 합치면은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2.5분의 1.5가 돼서 60%가 배우자의 상속 지분입니다. 그래서 100억에 대해서 60%에 해당하는 60억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만약에 50억을 상속을 받고 자녀가 50억을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은 배우자 공제는 60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50억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속 공제 금액이 30억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50억에서 30억을 공제해서 공제를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배우자가 하나도 갖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고 다 자녀에게 그 상속재산을 넘겼다고 하면은 그때는 기본적으로 5억까지 공제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영농상속공제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농사를 많이 짓던 그런 그 농민이었다고 하면은 그 자녀, 상속인 중에 영농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피상속인의 그 영농 재산 중에 그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그 재산을 받게 되면은 15억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가업상속입니다. 자, 농민에게만 혜택을 주니까 이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이 이제 새로 생겼는데요. 과거부터 있기는 했는데 이 영농상속공제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업상속공제가 나중에 생겼는데,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을 운영하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 상속인 중에 그 피상속인의 가업을 승계해서 계속해서 가업을 이어간다고 하면은 그 기업의 그 가치 중에 200억까지는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15년 이상 된 기업인 경우에는 300억, 그리고 20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에는 500억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상속이 일어났을 때 이런 가업상속공제를 해주지 않게 되면은 그 기업의 지분이 어디로 가냐면 국가의 귀속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어떤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이 상속이 개시가 됐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그 상속인이 만약에 그 가업을 이어간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크게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00억의 그 가치가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200억을 넘어가고 뭐 300억, 500억까지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거의 뭐 웬만한 중소기업은 상속세, 그 기업과 관련해서 내는 상속세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인데요. 금융재산 공제는 20%, 금융재산의 20%와 2억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이 10억이었다. 뭐 주식이나 내지는 예금, 적금 이러한 그 상속재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다라고 하면 10억의 20%는 2억이 되겠죠. 그러면 2억과 2억 둘 중에 작은 금액이 공제가 되니까 2억이 공제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이 20억이었다. 그러면은 20% 하면은 4억이 되고, 근데 2억보다 크기 때문에 2억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은 일반 부동산이나 이런 상속 재산보다 투명하게 그 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재산 공제를 통해 가지고 일반 재산이 좀 저평가되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그 증여세에서 우리 이야기했듯이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죠. 상속재산도 시가가 원칙입니다. 이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평가 규정은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가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시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는 작게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동거주택 공제입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80%로 공제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과거에는 50%까지 공제를 해줬는데 80%, 물론 이제 한도는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보시면은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인 그 피상속인의 주택을 10년 이상 같이 동거하면서 살았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1세대 1주택을 상속인인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았을 때에는 그 주택가에게 8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한도는 5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 1세대 1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해주는 이유가 1세대 1주택은 다시 또 주택을 사야 되는 어떤 그런 그 거주 이전의 어떤 그런 자유, 그리고 기존에 살던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살 때 그 살던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이전에 가는 주택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듯이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던 1세대 1주택인 피상속인의 주택에 같이 동거를 했던 상속인이 주택이 없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주택을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은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다 과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주택을 유지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대 생략 할증과세인데요. 즉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없으면은 그 손자가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되겠죠. 이랬을 때에는 우리 증여세에서도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서 가산을 했듯이 30%를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에서도 20억을 초과해서 증여재산을 손자에게 주게 되면은 그 산출세에게 40%를 가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20억을 초과해서 만약에 상속재산이 대습상속이 일어났다. 즉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 손자가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은 40%를 가산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속세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가 이익이 있거나 부의 증가가 있거나 어떤 재산의 증가가 있어서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러한 증가가 있을 때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그렇지만 세금을 내는 것이 행복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그것은 또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절세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세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라는 말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억수로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